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8구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권 레이스에도 한층 불이 붙을 전망인데요. 이진곤 경희대 개원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5선의 이주영 의원이 당내 두 번째로 대표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의 출마의 변 잠시 들어볼까요? 정치 기본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혁신의 첫 관문은 책임 있는 인사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숙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완전히 버리고 계파의식은 과감히 지워야 합니다. 이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주영 의원, 책임 있는 인사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숙해야 된다. 이 교수님, 예. 지난 총선 당시 지도부였던 범밖의 원유철 원내대표,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멘트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보석을 읽고 계십니까? 글쎄요, 여하튼 자신은 적어도 하나는 자신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 이건 분명하죠. 확실하고. 그리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 김무성 당시 대표도 있고, 역시. 원유철 원내대표도 있었고,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으로 물어야 된다. 이건 사실이죠. 앞으로 이제 총선 백서도 나오겠지만은 또 얼렁뚱땅해가지고 백서 슬슬 얼버무려가지고 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그건 이주영 의원이 아니라 누가 대표를 맡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제 정말 자신이 이게 말하듯이 지금 강조하고 있듯이 이 계파 정치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느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건데, 그동안의 새누리당이 말이죠, 입으로는 끊임없이 계파 탈피, 이렇게 계파 청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사건건 계파적인 이해관계로 맞섰거든요. 혁신이 만들었다가 없앤다든지, 예. 비대위원장 정 원내대표 시켰다가 또 거둬들인다든지, 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비대위에서 한 결정이 그 계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다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 이주영 의원이 이제 범박계로 분류된 이제 스스로는 이제 계파를 부인했어요. 계파성을 나는 세겠다. 계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계파성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표가 됐을 경우에 과연 이런 계파를 청산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이주영 의원뿐 아니라 누구든지 적어도 그것을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는 예. 그런 전통을 새누리당에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차 교수님, 그렇다 그러면 최경환 의원을 향해서 나오지 마라, 이런 포석, 이런 의미 견제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포석도 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주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이야기하면서 계파 청산과 이번 총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나서는 안 된다, 자숙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봐도 그것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지금 그 지도부를 뽑는 것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한다, 지도 체제가 바뀌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투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친박계의 그동안의 고민은 그럼 친박계 후보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권에 도전할 것 같다, 최경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오늘 지금 도전을 선언한 이주영 의원, 이정현 의원, 네. 원유철 의원, 홍문정 의원 등등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주영 의원의 선언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독립의 선언이죠. 나 계파라는 그런 친박이라는 틀 내에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그 단일화의 시험대에 올라가지 않겠다. 예.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계파 청산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 두 개의 핵심 포인트는 그대로 짚으면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내가 나가야 된다,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과연 지금 이주영 의원은 본인의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총선 이후에 이루어졌던 당내의 투표 양상을 보면 예. 친박계가 사실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뜻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주영 의원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탈박 선언에 가까운 이 출마 선언에 대해서 과연 친박 당내 주류라고 친박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순수한 의지로 뜻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 정치적 야심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만약에 두 번째로 규정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봤던 예. 유기준 의원이 탈박을 선언하면서 나가서 7표를 받았던가요? 그래서 아주 참패를 했던 그 전체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 만큼 이걸 가서 토대로 해서 새로운 하나의 당의 선거혁명을 이뤄낼 예. 것인지는 이것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영 의원이 과연 친박계의 어떤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인지가 관심 포인트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최경환 의원의 거취 문제가 또 하나의 주요 과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영화 곡성의 명대사인데 네. 정확하게 지금 지지층들이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이 선거 이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주저앉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마저도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견인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어떤 특정 계파의 영향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형태가 되어서는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계파색이 그래도 강하지 않은 그런 인물로서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계파색을 강조하지 않는 인물이 되어서 뭔가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예. 것이 두드러지게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성과 평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파의 완전한 해체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래 비전도 당 대표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폭삭 주저앉은 지지율이 반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최경환 전 부총리로서도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칫 대통령의 색깔이 당 운영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을 때 너무 드러날 경우에 그 후폭풍은 어느 누구도 차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주영 의원의 색깔이 뭔가 강단 있게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그만한 과감성 있는 과단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에 대한 꼬리표는 또 달려 있습니다. 예. 이번에 어떤 그 사자후를 토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모습의 공감대 형성이 이주영 의원으로서는 최우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경환 의원의 선택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출사표를 이주영 의원이 던졌는데 탈계파를 선언을 했어요. 이른바 최경환 의원의 선택지는 뭐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출마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바로 두 가지의 네. 선택지일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당대회까지는 일정한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계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극복이 가능할지 여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자칫 전면에 나설 경우에 모든 비판을 오롯이 맞아야 되는 것이 최경환 의원의 입장일 수가 있는 것이고 운명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한 달간 그리고 적어도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 보름에서 20여일 상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주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이 위주하고.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친박계에서는 얕은 친박계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생각할 거고, 그러나 당의 이해라는 입장에서는 차기 아까 이주영 그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차기 정권 재창출이 무엇보다도 아주 절박한 그런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당이 이제 저 지도부가 갖춰지면 여기서 정말로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정도의 그런 당 쇄신이 일어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지도부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이해, 당 전체의 이해와 친박계 이해가 이렇게 지금 맞물려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 친박계가 뭐 청와대가 어떻게 그 안에 어떤 그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지 모르지만 친박계가 과감하게 이번에 스스로가 개파에서 계파 의식에서 벗어나서 당을 살리자. 예.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내자. 이런 결의를 할 수 있다면 이 최경환 전 부총리, 그 최경환 의원은 예, 뒤로 빠지고 대신에 뭐 여기 나온 이정년, 이주영, 무슨 또 김용태 의원도 다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강력한 그런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우리 친박은 지켜야 돼 이래서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이 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져 가지고 당은
이 쇄신 이전에 예. 다시 그런 혼란 속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친박계 후보, 이른바 친박계 후보들이 비교적 난립해 있다 보니까 단일성 후보 집단 투표, 집단 체제에서 좀 마뜩치 않은 표정인 것 같아요.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그 김의옥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당시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그 친박과 비박의 그 개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과 김우성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합의가 됐던 것이 그러니까 김의옥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거였지만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중요한 하나의 이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집단체 순수 집단제도 체제를 단일성 집단체제로 바꾸자.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네. 뽑아야만 당대표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래서야 지도부가 그 당대표의 말빨이 서면서 소위 말해 봉숭아 학당 같은 그런 양상이 없어질 거라고 해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뒤늦게 와서 지금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대표만 따로 뽑는 상황에서 친박계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비박계는 지금 이제 대략 정리가 좀 될 것 같은 네. 아마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와서 지금 뒤바꾸자 안 된다. 그 합의는 없던 걸로 하자. 아직까지 뭐 지금 전국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룰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김의옥 비대위원장도 아직까지 혁신 비대위 내에서만 이야기가 된 거지, 아니 최고 이거 전국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의총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6일 의총에서 이제 물어보겠다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주영 그 지금 의원도 이런 반대 식으로 입장을. 바꾸는 거 합의를 해놓은 걸 다시 바꾸는 건 안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단지 친박계의 개파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 손바닥 뒤집기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과거의 행태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이 당심이나 민심도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지만 아마 지금 이제 당사자인 이주영 의원부터 지금 반대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기존 룰대로 한 상태에서 최경환 의원이 나온다? 오히려 더 큰 욕을 먹지 않을까. 역풍을 맞을 수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있다. 사실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금 모바일 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른바 친박계에서 좀 역시 마뜩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씨름의 기술이지 삿바 싸움이 아닌 것이거든요. 좋은 씨름 기술이 있다면 어떻게 삿바를 지더라도 조금 양보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모든 것에 앞서서 삿바 싸움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씨름 기술의 발전은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전당대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인 1표 투표 제도를 하는 이유는 봉숭아 학당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두 번째 투표에 이 투표를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를 고려하는 그런 전략적 투표를 통해서 얼마나 개파의 어떤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어떤 이 일종의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유증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인 1표 투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바일 투표는 수억 수십억의 비용이 됩니다. 다 현장에서 가서 투표를 하고 전국을 돌면서 투표하고 유세를 하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용이 지금도 고비용 정치라고 하는데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현상들이 지금 IT 기술이 발달해서 모바일로 변경이 됐다면 충분히 제대로 1인 1표의 모바일 투표를 인정 제도를 검증을 충분히 철저하게 거치면 되는 것인데 대리 투표를 할지도 모른다. 네. 또는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투표할지 모르는 건 우리에게 불리하다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삿바 싸움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이 에너지를 낭비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의 변화도 수용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인가. 그렇기 때문에 삿바의 유불리보다는 기술로서 극복하는 당심을 사로잡고 그리고 정책으로서 국민의 여론을 민심을 사로잡는 그것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면책 특권까지도 논의가 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2012년도에 그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소라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가지고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게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 해명을 하고 보도자료까지 다 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면, 제도적 특권이라면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입니다.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인데, 면책 특권은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하고 거기서 그 표결하고 여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두 개 다 이제 헌법적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저걸 포기한다 이러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개헌을 해야 문제니까 되는.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저것을 스스로 저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지금 저 보십시오. 저는 본래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어떤 그런 압박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네네. 안심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특권 아닙니까?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죠. 그렇죠. 저게 예.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저 영국에서부터 적어도 시작돼. 옛날에 권리장경 그때부터 예, 시작된 예. 건데, 어쨌든 뭐 각국에서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 이걸 어디다 많이 써먹냐? 바로 지금 저런 식으로. 아니면 통보. 말고. 네. 이런 식으로 남을 그냥 모해하는 이런 말을 예사로 던져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근데 저분은 만약에 저래놓으면 저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이 잘못 알고 이야기했다는 건 보도가 됐지만은 이미 한번 입 밖에 나간 이야기는요. 그 국민들한테 그 당사자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예. 바로 이런 개개인의 어떤 권리까지도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랍시고 이런 식으로 훼손하고 드는 거, 이거는 용납해서 안 되죠. 안 그래서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문제도 이거는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지만은, 만약에 국회윤리위원회가 이거 순수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윤리자문기구가 이것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윤리위는 그냥 가부 판단만 한다든지, 여하튼 제도 보완을 해가지고 예. 제도 보완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전번에도 여기서 아마 차 교수하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신분, 자기에 대한 예우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내려놓아야 돼요. 결정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월급 얼마 할 건데, 뭐 우리 어떤 제재는 어떤 뭐랄까 이런 식으로 뭐 윤리 예.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뭐든지 적어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해야지, 하는 것이 옳다. 국회가 그런 것까지 다 하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오늘 저 생깁니다. 취임 2달을 맞은 우상호 원내대표, 사실 면책특권 포기까지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면책 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의 정부 견제 이 권한을 주신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권의 문제를 제기할 때 그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이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그만큼 야당이 행정부와 특히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그 정도 권한은 있어야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반적인 국회의원 전체의 특권 내려놓기 문제와 연동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저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이 저는 뭐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번에 조홍천 의원이 그 지금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사실을 기초해서 국회에서 발언을 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면책특권의 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아마 조홍천 의원이 나름대로 이것이 아마 이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나가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국회 내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면 본인이 아마 SNS나 보도자료를 내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은 아마 나름대로 아마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뭔가 찜찜했다고 한다면 면책특권들이 보호막기 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면책특권이 있고 없고를 간에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은 SNS와 이메일로 지금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권분립 제도 하에 내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비리나 또 하나는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상대의 정파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예. 그런 식의 정쟁에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되고 난 뒤 체포영장이 72 예. 시간에 그 부분은 지금 완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면책특권 부분도 면책특권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문에 국회 내에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게 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게 예를 들면 이 제재를 가하는데 외부 민간 전문가들 따라 넣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는 예.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그럴 경우에 또 정치적 논란만 확대 재상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 법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에서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를 마시자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몰디브 가서 모히또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했을 때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선거 이후에 오히려 선택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성이 늘어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국회, 지금 브렉시트, 구조조정, 국민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제대로 충분한 책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면책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조홍천 의원은 현 정부에서 이 청와대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인물입니다. 단순히 비판조나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조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치 이 서커스의 외줄 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중요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양형위원이 이런 식의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과연 도덕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조금만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그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국회의원들 물론 잘못은 많지만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좌진 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책임을 다 못한 것이거든요. 그럼 개인 처신의 문제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지나친 특혜처럼 누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점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혜택을 누리는 정당한 혜택을 누리는 정도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백의 종군을 선언을 했는데 이제 7월부터 소폭 강연 정치 일부를 한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이제 8월 지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전당대회 시즌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위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한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죠. 어차피 굉장한 위기인데 네. 위기는 곧 항상 또 기회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즘 뭐 손학규 전 대표 그렇죠. 저 모셔오자 뭐 이런 러브콜. 얘기도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하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국민의당만큼 지금 이제 대전환이 필요한 그런 정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새누리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도 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면 바로 거기란 말이죠. 근데 물론 혼자 들어가는 건 안 되죠. 원오브 댐 돼서는 안 되고 손학규 대표도 다른 데서 또 일정하게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세력으로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점에서는 국민의당의 그 필요성이라든지 또 이 손학규 대표 형편이라 이런 거 보면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당도 서로가 이제 경쟁 체제로. 바로 예. 이제 당당하게 이제 경쟁 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손학규 대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손학규 전 고문에게 러브콜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손학규 전 그 고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뭐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지금 강진 토굴에서 뭐 곰팡이처럼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정치에 대한 생각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흘러가는 형국으로 봤을 때는 그저 시기만 문제지 돌아오시는 건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가면 간다고 한다면 돌아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파하고 같이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손학규 전 고문은 지금 정치인은 은퇴는 했지만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 전 고문이 정치를 재개하신다면 탈당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깨고 나가면 당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파가 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지만 그러나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이 사실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과 이 지향점이 좀 비슷한 예.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철수 사당화에 대한 논란에서도 만약에 송전 고문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희석화시킬 수 네. 있고 그리고 내년 대선 내에서 당내 대선 경쟁도 상당히 흥행성도 보장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손학규 전 고문에게 있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정치적 명분이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 명분을 명분이 어떻게 찾느냐. 무엇이냐? 네, 멀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디베이트 국민의당 의원 논란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논란도 있었지만 당내의 여러 가지 좀 조직의 어떤 혼란상도 반영된 그런 논란으로 의혹으로도 보여진다면 정말 중요한 건 안정감. 그것이 예. 단순히 한 인물 또는 손학규 전 고문을 이렇게 영입하는 인물에 의한 충분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그런 안정감을 확보하고 지지층들에게 보여줘야만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오히려 더 끈끈하게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 3당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정말 비상적인 조치, 비상적인 해법을 기대해 봅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